그 조선 총독부 자리는 네. 한 번 옮긴 겁니다. 원래 조선 총독부 자리가 따로 있어요. 네. 용산 아닌가요? 한남동 관저였구나. 아니, 원래 거기 자리가 안 좋아. 아니 자, 역사 속 인물을 내내 마음대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역사 안의 피셜 그놈. 자 147화 시작합니다. 네, 자 오늘도 역사 스토리텔러 김지원 교수님, 역사 속 그놈의 심리 분석가 배상훈 교수님, 오창석 작가, 박가영 아나운서 함께 합니다. 네. 정말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네. 그 중심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구나를 하루하루 느끼는 그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답답하네요, 근데. 진짜 그 역사 교과서에 실릴 만한 그럼요. 100%죠. 어마어마한 일들이 100%입니다. 지금 뭐 하루 한 달에도 네. 몇 개씩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100%죠. 네. 그 시기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또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또 하루가 이랬어요. 하루하루. 네. 네. 헌법재판소 가기 전까지 매일매일 그랬었고 헌재 네. 앞에서도 계속 네. 저희 나가서 시위도 하고 하기도 했었고 네. 하루하루 졸였던 거랑 근데 지금은 조금 상황은 다른 것 같은 게 이제 한쪽에서 말도 안 되는 버티기를 네. 하면서 이상한 말들을 자꾸 쏟아내니까 올해 2025년이 네. 여러모로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광복 80주년이기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네. 이제 이승만 우리 탄핵 100주년 기념 행사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예. 한 독재자가 물러나고 예. 대한민국이 광명을 찾은 네. 열한 뜻깊은 이제 주년이 많아요. 예. 심지어 이승만 전 대통령 임시 정부에서의 네. 그 탄핵 절차는 2년 걸렸습니다. 1923년부터 25년까지 네. 2년이 걸렸는데 그래도 올해 이번 탄핵은 네. 한 50일 안에 끝나기를 바랄 뿐이죠. 네, 맞아요. 근데 그때랑 비교했을 때 뭐 좀 다른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뭐 여러 가지가 다르겠지만 가장 큰 게 정보가 더 많아졌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쏟아지는 정보의 양이 훨씬 더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맞아요. 더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머리 아파요. 이게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아요. 네.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가 공개되고 보도가 많이 되니까 알게 되는 게 많으니까 그 하나하나 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 네. 물론 알아야 될 것들이지만 예전에는 알고 싶어도 몰랐던 것들도 많았어. 맞아요. 모르고 넘어가는 것도 많았거든. 근데 지금은 이제 물론 그 중에 이제 잘못된 정보들도 많이 섞여 있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더 길고 지난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참 어려운 게 그 변호사들도 당황한대요. 이거 회계한 무슨 뭐 그걸 도거를 하니까 네네. 무슨 뭐 집행정지인데 이런 게 있었나 막 자기도 찾아보고 네. 이 범죄학자들도 이런 짓을 하나 범죄자들이 뭐지 이거 너무 황당해갖고 아니 너무 해괴한 거예요. 그냥 뭐 추태의 그러니까, 끝판이다라는 완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찌질함의 끝판왕. 찌질함, 추태의 끝. 그래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으면 마지막까지 본인이 뭘 잘못했더라도 그래도 이 품위나 품격 같은 거를 좀 지켜줘야 대한민국의 품위와 품격도 좀 함께 지켜지는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까지 추태의 끝을 보여주고 갑니다. 네. 제일 그 난감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 누구죠? 지금 그 이한이 또래의 부모님들. 왜냐하면 뉴스를 보잖아요. 네. 계속 물어봐요. 엄마 저건 왜 그래? 대통령은 나쁜 거야? 대통령은 나쁜 사람이야? 근데 사람이 나쁜 건데 대통령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라는 직책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물어봐요. 그다음에 또 갑자기 그런 거 있다.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설명을 막 하려고 그러면 어려워지니까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저건 사람이 나쁜 거야라고 해줘요. 그럼 그다음에 물어보는 거. 경찰은 나쁜 사람이야? 이걸 끝도 물어봐요. 없네. 어렵다.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경찰이 왜 저러냐면 이런 걸 설명해줘도 아직 그거를 이해하기에는 좀 어린 나이죠. 명쾌하게 이해하기에는 어린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지금 민주주의 수업과 그다음에 이 행정부 삼권 분립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해주고 있는데 네. 너무 복잡합니다. 저도 오늘 이 방송 오기 직전에 이제 PT 샵에 들려서 PT 받고 왔는데 PT 쌤 따님이 네. 초등학교 2학년이래요. 굉장히 짜증나요. 그러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아빠 저 탄핵됐는데 왜 안 내려오고 있어?라고 물어보더래요. 초등학교 2학년 일단 탄핵이라는 단어를 알았구나. 알아. 알았구나. 그냥 이게 잘린다는 거, 그냥 그 직에서 내려와야 된다라는 거를 이해했는데 그래도 안 내려오고 있으니까 설명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미친놈이라 그랬대요. 이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새로운 욕이 생겼어요. 뭐요? 윤석열 같은 놈. 그 욕이 생긴 지 오래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모욕적인 욕으로 아이들이 쓴대. 그게 그 부모님, 너희 부모님 누구, 너희 엄마 누구, 너희 아빠 누구, 니네 아빠 그거는 윤석열 뭐 이렇게. 이러면 이제 그게 최고의 욕이 최고 욕이 돼버린 거야. 부끄러운 진짜. 예.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게 근데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네. 부끄러워요, 근데 이거 진짜. 아니 저도 얼마 전에 그 닮은 꼰 대통령 그 설문조사 했는데 거기서 윤석열 나왔는데 진짜 기분 더러웠거든요. 딱 그 느낌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 이게 참 아유. 네. 부끄럽습니다. 그 역사 방송에서 왜 정치 이야기 하냐고 또 하시는 분들 댓글 달릴지 모르겠는데 역사 이야기예요. 역사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네. 역사가 실시간으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것조차도 역사 이야기로 납득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우리 방송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부탁드립니다. 그냥 댓글 쓸 시간에 나가서 차라리 그냥 뭐 저희 운동이라도 한번 더 하시고 맛있는 거라도 하나 더 드세요. 그냥 우리 방송 보지 마시고. 네, 이거 상식의 문제고, 네. 네, 이 합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동의가 안 되시면 그건 저희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네. 예, 그 이런 얘기 듣기 싫어하면 그 다른 역사 쌤 있어요. 그 쌤 찾아가시면 됩니다. 예, 그거 있어요. 전모 씨. 아, 왜 하필 또 전시야?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역사 이거- 공부했다는 예, 분이. 거기 찾아가면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예. 역사 하신 분인지도 모르겠어서.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오늘 주제랑도 좀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네. 자, 이번 거 말고 네. 전에 있었던 뭐 현대사든 네. 아니면 그 전에 역사든 가장 통쾌한 순간으로 기억되시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요? 아니요, 다들. 저는 박근혜 대통령 잡혀갈 때 통쾌했어요. 네. 네. 그럴 수 왜냐면 근데 있죠. 저는 저도 이제 저의 전공 자체가 사실 박정희 정권 시기를 다루는 사람이었고 박정희 정권 시기에 꼬박꼬박 등장했었던 사람이 사실 유신 시절에 퍼스트 레이디로 불렸었던 사람이 다시 대통령이 되는 그 순간과 그 시간들이 현대사 연구자들한테는 굉장히 모욕적이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또 한 번 그 또 국정 혼란이 오고 농단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등장하고 뭐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었는데 딱 출석하는 그 순간 그때는 아마 자진 출석을 했었죠. 자진 출석을 해가지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라고 그 들어가는 그 시간 그리고 그 전에라고 한다면 그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한다 땅땅땅 네. 칠 때 어떤 그 감격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죠. 네. 통쾌하고. 우리 배 교수님은 저는 뭐 이제 전두환 노태우 재판 받을 때 땅땅땅 사형 그것도 됐거든요. 엄청 근데 났었죠. 이제 그거 하고 그게 이제 이게 결국은 이제 처벌이 되는구나. 어쨌든 그래서 그게 80년대를 살았던 사람으로서 만감이 교체하더라고요. 박가영 아나운서는 저는 이건 통쾌한 순간은 아닌 것 같은데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랑 문재인 대통령이랑 그 국방 저희 분계선 딱 그렇게 같이 손잡고 넘었을 때 왔다 갔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판문점에서. 넘을까요? 이러면서. 김정은이었죠 그때. 그때 김정은이었네. 그렇죠. 네, 판문점에서. 죄송합니다. 네. 착각했습니다. 그때 같이 손잡고 넘을까요 하면서 어. 결국에는 세 번을 넘거든요. 진짜 역사적인 장면. 네. 근데 그렇게 약간 농담을 이렇게 주고받는 그 장면이 전 아직까지 약간 비현실적이었지 그때. 네, 그래서. 되게 기억에 남아요. 역사적인 순간으로는. 그냥 네. 뭐 이거 선거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김대중 대통령 당선, 노무현 대통령 당선 그 아주 작은 차이. 그때 저는 그래서- 짜릿했죠. 그때. 네,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노무현 대통령 당선될 때. 왜냐면 하루 전에 정몽준이 맞아요. 지지처리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오밤중에 찾아가가지고 막 그 문 앞에서 문전박대 당하고 안 만나줬죠. 와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다음 날 당선된 거 아니에요. 아. 그게 진짜 하루 아침에 그런 일들이 하루 만에 벌어졌었어요. 진짜 지옥으로 떨어졌다가 오히려 내가 봤을 때는 그때 지지철에 해줘가지고 당선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많은 확실한 더 세계열집을 했죠. 어. 네. 저도 포함해서 그 앞에서 문제됐다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안 된다 이거. 이거 뭐 누구라도 데려가서 선거해야 된다. 이따위로 노무현을 잃을 수 없다. 대부분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그게 말씀 맞는 것 같아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정몽준이 그걸 의도하고 그러진 않았을 텐데 그렇죠. 그게 역사라는 게 참 얼루트일지 알 수 맞아요, 없는 게 맞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 깜짝 놀라서 무조건 투표해야겠다. 그때 사전 투표도 없을 때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투표장으로 사람들이 몰려 나왔어 그때. 오히려 더. 네. 초결집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네. 그래서 당선됐을 때 그게 하루 만에 이뤄진 일로는 정말 극적이었고 통쾌한 한 장면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자, 이렇게 역사의 순간에 사실 통쾌한 장면들이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라는 게 우리가 나중에 배우면 이 책의 줄 몇 줄로 배우지만 네. 실제로 그 역사를 살아가고 있으면 이게 굉장히 복잡 다단한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진짜. 네. 엄청 복잡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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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가 지금 그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것 겪고 같아요. 있는 겁니다. 네. 나중에 이거를 만약에 교과서나 역사서로 본다 그러면 사실 몇 줄 안 될 거예요. 한 세 문장 정도로 이제 넘어가겠죠. 네. 그럼에도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자랑스럽게 기록될 수 있도록 다 좀 뭔가 각자의 마음을 네. 다잡아야 되는 시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여기에서 그래 역사 현장이지라고까지만 생각하고 그래 재밌네 하고 지켜보다가 네. 역사의 방향이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걸 그냥 지켜보기만 할 것이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역사를 만들어 갈 것이냐는 조금 네.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좀 만드는 과정이 조금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 김용태 신부님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오셔가지고 지금 이 시국에 시민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렸더니 하셨던 말씀이 기억에 많이 남는데 보통 이제 소확행 하면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인데 네. 또 다른 의미의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동이 필요한 때다. 그렇죠. 얘기하시는데 좋은 굉장히 말씀. 공감됐습니다. 네. 좋은 말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나간 역사 중에서 그 최근의 역사죠. 그럼요. 네. 굉장히 통쾌했던 한 장면을 오늘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좀 약간 통쾌함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렇죠. 네. 그 오늘 주제로 준비해 봤습니다. 광고 들으시고요.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고당도 고품질의 제주도 과일만 선별해서 판매하는 제주도 직거래 쇼핑몰 탐라 오렌지에서 레드향 판매 시작합니다. 귤 중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품종인 레드향은 1년 중 한두 달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과일이고요. 탱글탱글한 과육 속에 과즙이 가득 차 있어서 한입 베어물 때마다 새콤달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집니다. 특히 탐라 오렌지 레드향은 싱싱하고 당도가 높아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고 드셔보신 분들의 재구매율도 높습니다. 설 선물 세트 예약 주문도 받고 있는데요. 좋은 품질과 맛으로 선물하신 분과 받으신 분 모두 만족하는 탐라 오렌지 레드향을 적극 추천하겠습니다. 지금 미리 주문해서 새콤달콤 맛있는 레드향을 드셔보시고 설 선물 준비도 미리 해보세요. 주문은 검색창에서 탐라 오렌지 검색하시거나 전화번호 010-2827-3917 010-2827-3917로 번호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신거를 잘 먹어요. 과일을 잘 못 먹는데 저희가 이게 받아가지고 한 이틀 정도 후숙시켰거든요.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딱 좋아. 그리고 이게 네. 이 비슷한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네. 천혜향, 그다음에 뭐 레드향, 뭐 되게 종류가 많은데 네. 어떤 거는 껍질이 잘 안 까져요. 맞아요. 굉장히 힘듭니다. 껍질 까는 게. 근데 이거 껍질 너무 잘 까서 너무 좋네요. 저희 이제 칼로 깎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두껍고. 맛있다. 자, 여러분. 과육이 굉장히 두껍고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별로 안 쉬고 맛있게 먹는 게 맛일 수 있고 껍질도 너무너무 잘 까지는 탐라 오렌지. 네. 이제 많은 레드향. 사람들 지금 이제 제철이에요 이제. 자, 여러분 탐라 오렌지 저희가 강력 추천드리니까 여러분 믿고 한번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탐라 오렌지 010-2827-3917 010-2827-3917이었습니다. 탐라 오렌지 기억해 주세요. 네, 산삼수백에서 산삼의 대중화를 위해 야심차게 만든 산삼시대 광고입니다. 산삼이 좋은 줄 알지만 금전적 부담으로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산삼시대는 값싼 한약재는 물론이고 잔탄검, 덱스트린 등 어떤 인공 감미료도 넣지 않았습니다. 7년근 삼양산삼 70%에 목에 좋은 도라지를 배합해서 먹기 편하게 스틱에 담았습니다. 첨가물 제로 100% 국산 천연 원료입니다.
까다로운 스마트 헬스업 인증도 받았고 그 어렵다는 미국 FDA 등급도 통과했습니다. 홍삼값의 산삼을 놀라운 가성비와 만족을 안겨드릴 산삼시대 꼭 한번 만나보세요. 산삼 순백의 유명세를 이용한 유사 상품이 돌고 있으니 검색하실 때는 꼭 산삼 순백 브랜드 확인하시고 구매 부탁드립니다. 전화 문의는 1666-1080입니다. 전화 문의는 1666-1080 산삼시대였습니다. 네, 자 여러분 산삼 시대입니다. 네. 요즘 감기 환자가 정말 아유. 너무 많아요. 주변에 진짜 많아요. 네. 2명 중 1명은 감기 환자인 것 같아. 저 진짜 네. 목감기에 세게 한번 오려고 하다가 그날 바로 이제 병원 가가지고 떨어뜨리긴 했는데 네, 진짜 걸리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맞아요. 진짜 네. 너무 아파요. 네. 네, 네, 그렇기 오래가고. 때문에 이렇게 산삼시대는 실장님이 챙겨주시지 않아도 주머니에 이렇게 네. 하나 두 개씩은 너 어디 뭐 두 개씩. 야 이거 어디서 가져온 거야 이거는? 아니 언제나 집에서 이렇게 아, 상비해서 네. 어디서 나오니까 되게 묘하다. 그러니까. 어디서 빼는 거야 도대체? 진짜로 어디서 뺀 거 아니고 거 집에서. 아니잖아요. 어디서 아니 저 빼돌리는- 진짜 사서 먹어요. 그래요? 왜 안 믿으시죠? 예, 물론 사무실에서도 훔치지만 집에서도 챙겨오는 그만큼 이렇게 감기 유행할 철에는 겨울철에 특히나 좋은 산삼시대 맞아요. 여러분 언제나 주원이 한두 개씩 챙겨서 물에 타 드셔도 좋고 너무 좋아요. 그냥 이렇게 딱 따서 저만 먹기 죄송하지만 네. 훔치는 재미가 있어서 주말에 자기가 사무실에 갖다 놓고 자기가 사서 주말 사무실에 갖다 놓고 다시 훔쳤는데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그냥 한 입 딱 이렇게 피곤할 때 네. 드셔도 너무너무 좋은 산삼시대입니다. 네, 훔치고 싶은 건강. 맞습니다. 네. 자, 1666-1080 산삼시대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공개해 주시죠, 교수님. 네, 오늘의 주제는 조선 총독부 철거입니다. 아, 야, 이 시원시원한 건 사실 김영삼 따라올 사람 없거든요. 아, 네. 그렇죠. 네. 한 번은 됐어야 돼요. 네, 시원하게 부셨는데 네. 이거 먼저 좀 스포를 먼저 할까요? 네. 뭐요? 중요한 얘기 좀 먼저 해주세요. 사람들이 저번에 저희 방송을 돌아보니까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던데 조선 총독부는 폭파되지 않았습니다. 철거. 폭파된 적이 없어요. 조선 총독부는 이게 사람들한테 전쟁 네. 중에도 아니요. 그러니까 1995년에 네. 조선 총독부가 팡 하고 폭파됐다고 기억하시는 잘못 분들이 알려졌죠. 네. 많으세요. 음.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거 뭐예요? 때려 부셨는데?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 뚜껑을 땄어요. 네. 뚜껑을 그게 땄어요. 아니에요. 뚜껑을 따고 했어요. 뚜껑을 네. 따는 건 다이아몬드 줄로 네네네네. 쓸어 갖고 뚜껑을 땄어요. 그거는 확실해. 네. 제가 봤으니까. 그게 뭐냐면 95년 8월 15일인데 광복 5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이제 조선 총독부를 철거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뚜껑에 있는 그 위에 있는 그 철탑 있잖아요. 네. 중앙청. 중앙 철탑. 위에 있었던 그거를 들어 올리는 게 퍼포먼스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냥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를 잘하는 거죠. 네. 폭죽을 어마어마하게 썼어요. 그랬어요. 아. 파파파파파팍 하면서 다시 보기 해보시면 주변에 파파파파팍 하면서 빵 하고서 연기가 뿌옇게 나면서 철탑이 폭 하고 이렇게 올라가요. 미리 근데 그 잘라놓고. 앞에, 네, 다이아몬드로 줄로 잘라놓고 올리면서 이거 된 거죠. 폭발 팍 하니까 무너졌다고 그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원래 착각하고 있는 거구나. 네, 이거 철거는 1년 넘게 걸립니다. 그렇죠. 하나하나 뜯어냈어요. 그건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안에 중요한 뭔가가 있었나? 아니요. 아니, 경복궁한테 피해 갈까봐? 그렇죠. 이게 팍 하고 터졌다가 조금이라도 튀어버리면 바로 뒤에가 긍정적. 그렇죠. 그리고 저기 밑에다가 기둥을 많이 박아서 네. 이걸 하면은 밑으로 연결되면 집안이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근정전이. 그리고 이제 일본식 건축물의 특징이 엄청 튼튼하게 지친다면서요. 그렇기도 하고 이거는 일단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고요. 음. 이때 당시에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예산이 부족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 안에를 어떻게 했냐면 지금 이거 보시려면 그 남아 있습니다. 네. 아직 예. 그 독립기념관에 네. 서쪽 끝에 남겨져 놨어요. 음. 그 옮겨놨거든요. 일부를 갖다 놨죠. 일부를 갖다 놨는데 거기 안에 보시면 그게 안에 어떻게 건물을 만들었는지가 다 보이게끔 네. 뜯어놨어요. 근데 그 안에 보시면 벽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벽돌 건물이에요. 원래 철근 콘크리트를 싹 다 받고 그렇죠. 위에 시멘트로 채워놔야 되는 건물인 건데 네. 돈이 없어서 벽에만 그냥- 콘크리트를 바르고 어. 안에는 벽돌이에요 다. 조작을 했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너뜨리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했었던. 어. 그래서 그냥 하나하나씩 뜯어낸 겁니다. 네.
뜯어내는 과정을 이제 1995년 네. 해방 5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네. 하고 그 다음 주였나요? 그 다음 주에 이제 김영삼 정부의 지지율 지금 지지율 몇 프로 나오죠? 한 20% 나오나요? 누가요? 지금 윤석열 예. 20% 아니, 정도 그때 나오나? 되면 또 달라질 수 있어 이건 얘기하기가. 그렇죠. 다- 계속 네. 요동치니까. 네. 네. 요때 이제 뭐 10% 정도 나오죠. 10% 10%. 10%대 에서 왔다 갔다, 10%대 예. 이제 제 기억으로 되는데 80 몇 %였는데. 90% 넘었습니다. 넘었죠. 야. 맞아요. 이 다음 주에 김영삼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그렇죠, 맞아요. 90%가 넘었습니다. 기억이 나요. 그 퍼포먼스로. 예, 이 퍼포먼스 하나로 사람들한테 주었던 그 어떤 그런 통쾌함이라는 게 어마어마했고요. 이때 다 같이 본 사람들이 5만 명 정도가 앞에서 지켜봤고 이게 방송 3사에서 생방송을 해줬어요. 네. 제 기억으로는 저 구석에 일본인들이 울고 있었어요. 그거 맞아요? 진짜로? 네, 전 봤어요. 그게 요거를 철거한다는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좀 오래전부터 나오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본격화가 되는 거는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고 93년에 취임식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발표를 해요. 이거는 그 지금의 이제 그때는 박물관이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을 철거하고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경복궁 복원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뒤에 설명을 뭐 다시 드리겠지만 경복궁 복원 사업과 조선청독부 구 조선청독부 건물 철거는 유지는 같이 갈 수 없어요. 경복궁을 복원하려면 무조건 철거돼야 되고요. 이 중앙박물관을 유지하려면 경복궁 복원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경복궁을 복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는 순간 철거는 이제 기정사실화가 된 거였죠. 그래서 2년의 준비 기간을 갖는 거예요. 광복 50주년을 맞춰서 하면 너무 좋으니까. 네. 그게 발표가 난 다음부터 2년 동안 일본인 관광객 숫자가 폭증했어요? 폭증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겠다. 네. 그리고 그때 오면은 그 인터뷰를 또 따요. 네. 방송 3 그때 이제 방송 3사죠. SBS도 있었으니까 막 땁니다. 그 기록들 남아 있어요. 아직도. 네. 그 물어보면 네. 이거 원래 일본 일반 시민들 국민들 욕하는 거 조금 저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어떤 너무 민족주의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인간들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어요.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네. 기분이 어떠세요? 그러면 안타깝다. 그렇죠. 아쉽다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게 자기네들한테는 문화유산이잖아요. 그렇죠. 자기네 문화유산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조선인이 얼마나 수탈당했고 핍박받았는지 잘 모르는 잘 모르죠. 일반 관광객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있으니 그따위로 얘기를 했겠죠 아마. 어떤 뭐 할아버지한테 인터뷰를 한 게 남아 있어요. 네. 울어요. 진짜 막 울었어요. 멍멍 우는 게 아니라 그렇죠. 막 이런 이러면서 식이었어요. 옛날 생각난다고. 그렇죠. 옛날 생각. 지랄 씨. 조선에 왔을 때 살았구나 약간. 네, 조선에 왔었던 사람. 그리고 이 조선 총독부는 식민지 시기에 그 관광 온 사람들한테 무조건 관광 그렇죠. 코스예요. 가봐야 되는 건. 일본 입장에서 일본 제국 입장에서는 자랑스러운 그렇죠. 공간이니까 자신들이 침략한 나라에서 그러니까 뭐 되게 아주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프랑스를 식민지화했는데 뭐 베르사유 궁전 앞에 경복궁 같은 거 하나 지은 거지. 그죠? 네.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렇죠.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다. 네, 뭐 그런 느낌이. 저는 그 인터뷰하는 가족이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옆에서. 저는 그래서 이게 뭐 했는데 이게 같이 간 얘기하는데 진짜 막 그러더라고. 좀 남겨서 없다. 웃으면서 남겼으면 이렇게 해야 되라서 속이 우고 올라오더라고.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진짜. 저는 제일 그 싫어하는 정치인들이 돈은 돈대로 쓰고 낙선하는 걸 가장 좋아하거든요. 출마를 못하면 돈을 날릴 기회가 없어요. 출마를 선언했으면 반드시 본선에 와서 돈은 돈대로 날리고 낙선하는 게 저는 가장 행복하거든요. 지금 이 상황이 약간 이런 상황이에요. 일본인이 한국에 왔어. 한국에서 한국 돈은 돈대로 썼습니다. 그리고 총독부는 날렸어. 너무 좋은데요, 저는. 그래서 네. 일본에서 물론 이거는 공식화된 적은 없고요. 네. 뭐 썰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실제로 아마 일본 내에서 이런 이야기들은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뜯어가겠다. 그렇죠. 이걸 그대로 퍼서 자기가 가져가겠다. 이게 그 근대 문화유산이기도 하고 이거는 사실이에요. 그게 뭐냐면
동아시아의 그 콜로니얼 양식에 굉장히 대표적인 근대 건축 문화였던 거는 맞아요. 네. 이 양식이 그리고 실제로 보셨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기억나세요? 전 잘 기억은 안 나요. 예, 저는 그 기억나죠. 선생님만 95년 나시니까. 전 전 근데 죄송한데 그 서울 사람은 아니었어가지고. 인천 분이셨죠. 네. 예. 저는 자주 앞으로 다녔으니까. 예. 또 저희는 너무 어렸기도 했고 기억이 안 나는데 당시 사진들이나 이런 거 한번 보세요. 네. 이거 엄청나게 큰 건물입니다. 그렇죠. 네. 이거 그리고 식민지 시기 때까지 당시 지어졌을 때 동아시아가 아니라 아시아에서 제일 큰 건축물이었어요. 진짜 큰 건축물이었습니다. 이거. 엄청 컸네.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건축물이 큰 거기도 했었고 돈도 엄청 썼고요. 그 자체로 웅장한 근대 건축물로서 일본 애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거 지었어 그쵸. 라고 하는 걸로 좀 뭔가 면이 서는 그런 거였구나. 그런 건축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도 일본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가장 잘 나갔던 시절을 추억할 수 있는 건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건축물이죠. 근데 이거를 김영삼 대통령이 잘 부셨네. 잘 아, 부셨어. 박살나겠다고 하니까 일본 내에서는 반대를 실제로 하기도 했고요. 근대 건축을 연구하는 연구회 사람들은 그럴 거면 이거 일본에서 뜯어가자 사가겠다는 얘기도 라고 했었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돈 세금 들어간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도 사람들은 해야 된다고 했던 그러니까 거죠. 근데 그 비용을 네. 걔네들한테 쓸 수 없다라고 김영삼 그렇죠. 대통령이 얘기한 거죠. 깔끔해. 깔끔해. 깔끔하기도 했던 게 당시 대한민국은요 전무후무한 호황기가 이어지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95년. IMF. 또 말을 또 그렇게 하고 그게 또 돈이 도는 거죠. 토목공사잖아요. 네. 해체하는 사람들, 해체 시공업자들, 돈 벌고 건설 현장의 노동자들. 내수 아니까 그럼요. 내수. 그럼요. 내수 진짜. 네. 그리고 이제 국가가 아니라 일반 일본에 온 시민들 뭐 거기 조금이라도 살 수 있냐 그런 것도 얘기 나왔어요. 예. 그래서 발빠른 한국 우리 국민들, 네. 대한민국 국민들 네. 그 폭파 현장이 어떻게 다 감시가 되겠어요. 그렇죠. 싹 돌을 가져왔어. 그거 주워다 팔았나요? 주워다가 일본에 팔았습니다. 맞아요, 진짜 그래. 뭐 그 정도야 뭐. 야 애매하네요. 왜? 그거 통쾌한 거지. 통쾌한 거지 뭐. 그 비슷한 걸로 이제 작물인데. 맞는데. 아니 뭐. 베를린 장벽도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뜯어가는 게 더 많았어요. 그 베를린 장벽 그거 해가지고 그때도 중고 거래가 그렇게 활성화가 됐던 아니 거예요. 그 자체 당근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총독부를 자체. 총독부를 지금 자체 당근한 거잖아요. 네, 지금. 자체 옥션한 겁니다. 네, 야,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들인데. 일본에 사기꾼도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 화장실 이렇게 또 대한민국 국민성을 그런 식으로 아니, 확실히 있어서. 아니 일본 애들한테 사기쳐서 파는 건데 좀 팔아도 되지. 그죠. 달콤하긴 하네. 그래도 자기 조상이 네. 여기서 근무를 했었으니까 그 일부라도 가져가서 뭐 갑오든 뭐든 이렇게 이런 게 뭐 가져가서 파는 분도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면에서 대단한데 그걸 사가는 일본인 새끼들도 참 진짜. 자기들은 이제 자기 조상이 여기서 일을 했고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그 건설 현장에 참여한 사람이나 뭐 감리 시공 감리나 많이 하셨을 겁니다. 예, 시원하게 팔아 제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가 그 건물이 생겼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그 광화문 복원까지 이어졌는지를 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자 어떤 이야기부터 하면 좋을까? 이 과정이 사실 순탄치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순탄치 않습니다. 일단은 그 조선 총독부 자리는 한 번 옮긴 겁니다. 원래 조선 총독부 자리가 따로 있어요. 네. 그렇게 쳐다보시면 안 되는데. 네. 그 입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미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총독부 원래 자리. 예. 용산 아닌가요? 용산 무려 그 근처긴 합니다. 용산 아닙니다. 한남동 관저였구나. 아니. 원래 거기 자리가 안 좋아. 아니 독립문. 죄송한데 아니에요. 그 관저도 뜯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뜯어야죠. 뜯어야 돼요. 내가 살게. 아니 거기 뜯어야지. 이제 거기 살 사람 없잖아. 예, 다시 예전처럼 외교부 공간인가? 거기로 돌려야죠. 어딜까요?
뭘 너무 당당하게 다들 당당하게 그러시면 어떡해요. 삼각지. 삼각지 어. 근처예요. 삼각지 근처이라고. 초돌박이 알겠다. 평양집 거기구나. 용산공원. 용산공 어디였죠? 아 드래곤 스파 그 자리구나. 아 그 자리 맞아. 더 거기 좋아. 아니 좋아. 시원해. 점점 밑으로 내려오지 말고 위로 가봐. 살짝 위로. 남산. 아 용산. 아 남영. 남산입니다. 아 까비. 남산에 있는 외성대 네. 거기가 추측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추측한 겁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있었던 자리로 추측을 주둔지구나. 했었던 주둔지로 추측을 하는 곳은 이제 외성대라고 불렀는데 거기에 일본 공사관이 먼저 생기고요. 지금이 어디냐면 이것도 여러분들 나중에 남산을 한번 걸어볼 필요가 답사를 있지. 한번 예. 해보세요. 이거는 나중에 물론 뭐 서울시장이 이런 거 할 일은 전혀 없겠지만 네, 새로운 서울시장이 하면 돼요. 네, 그렇죠. 그 서울시에서 거기를 한번 역사적인 자리들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거기 굉장히 중요한 자리들이 많아요. 지금의 중심이 되는 곳이 어디냐면 조선 신궁이 있던 자리. 지금 거기는 신사. 예. 거기는 안중근 기념관이 바뀌었죠. 있고요. 예. 그 안중근 동상이 서 있고 그 위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거기가 원래 조선 신궁 터가 있습니다. 옛날에 거기 그 내 이름은 김삼순 네. 그 보면은 네. 계단 올라가는 거 위에 예. 아세요? 그 현빈 씨랑 네, 네. 삼순이가 이렇게 유명한 만나가지고 장면이죠. 뽀뽀하는 네, 장면. 유명한 장면. 네. 거기가 원래 조선 신궁 올라가는 자리예요. 거기 이제 무한도전 하하 정영돈이 맞아요. 가위바위보에서 거기입니다. 올라가 거기. 거기입니다. 예. 그 남산 도서관 가는 길. 맞아요. 어. 그 남산 도서관 맞은편이 조선 신궁이 있던 자리예요. 거기가 조선 신궁이 있던 자리고요. 그쪽 위쪽으로 그 계단을 올라가서 왼쪽으로 꺾으면 쭉 신궁이 엄청나게 넓게 조성이 돼 있었고 그 조선 신궁에서 그 계단으로 내려와서 남산 돈가스 파는 쪽 네. 그쪽으로 쭉 걸어가면은 그쪽으로 그 케이블카 있는 쪽으로 조금만 넘어가면 숭이여대가 있어요. 네. 네. 그 맞은편이 외성대. 그러니까 이제 조선 원래는 일본 그 공사관이 있던 곳이었고 1905년에는 그 일본 공사관을 바꿔서 통감부로 활용하다가 1910년이 되면은 조선 총독부로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원래 일본 공사관으로 쓰던 건물인데 통감부로 쓸 때도 벅찹니다. 직원들이 더 늘어나고 네. 그 통감부가 해야 하는 역할들도 더 넓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총독부가 딱 돼버리니까 관할해야 되는 직원 숫자가 10,000명이 넘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쓸 수가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1912년부터 자리를 찾습니다. 어디를 좀 옮기면 좋을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 거주 지역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일본인들은 어디에 사냐면 지금 서울 지도를 이렇게 쫙 놓고 봤을 때 청계천을 기준으로 네. 남촌과 북촌으로 나눈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 남촌 그러니까 청계천 이남에 있는 남산자락부터 해서 숭례문부터 서울역 그리고 용산역까지 내려오는 그 길 쭉 있는 거 보이시죠? 그 길 따라서 남쪽에 일본인 거주 지역이에요. 거기가 일본 군대도 거기 있었고 네. 그러면 청계천 이북으로는 지금도 거기는 한옥천이죠. 계량 한옥천. 북촌이라고. 북촌으로 불리는 그 공간이 조선인들이 살아가는 거주 구역이고 그런데 이 총독부로 옮기는 걸 이야기를 할 때 이걸 위로 올라가자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이제 우리의 그 핵심 기관을 지금의 조선인들 거주 지역 내로 가야 된다. 왜요? 그게 상징적이잖아요. 그렇죠. 자기네들만 살고 있는 곳이 아니라 네. 이제 일본 거니까. 그렇죠. 조선인들이 아예 살고 있는 곳으로 옮겨가야 된다. 이거 상징적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몇몇 곳들을 살펴보다가 가장 원래 조선의 가장 핵심적인 공간이었었던 광화문으로 결정을 합니다. 경복궁 앞쪽으로. 네. 그러면서 여기를 헐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1913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네. 조선 총독부라고 하는 곳의 특징을 우리가 파악해야 됩니다. 네. 조선 총독부는요. 이것도 얘기 다 했습니다. 네. 기억 못 하시면 안 돼요. 조선 총독부의 권한과 조선 총독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 집행의 그 권한이 분리가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조선 총독은 이 조선 총독부와 조선 총독은 네. 식민지 조선의 3권, 그러니까 행정, 입법, 사법을 다 통과합니다. 거기다 군권까지. 네.
그러니까 모든 권력을 다 장악하고 있는 지금의 대통령 뭐 지금의 대통령이 지금 상권 분립을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군권과 상권 분립을 다 무시하고 있는 네. 거잖아요. 무소불위의 권력.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다 해요. 내가 집행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럼 법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걸 재령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게 그냥 헌법이에요. 그냥 지가 헌법을 만들 수도 있고요. 재반 법령도 만들 수 있고요. 군권도 갖고 있고요. 입법권도 갖고 있고 사법권도 갖고 있고 행정권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 편성 권한이 없어요. 이상하죠? 그 예산 편성 권한 어디? 일본 제국의회가 갖고 제국의회. 있어요. 그러면 제국의회의 눈치를 봐야 되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총독은요. 특히 조선 총독은요. 가장 유력한 총리 후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거기도 여야당이 있어요. 네. 그 뭐 굳이 한 국가로 비유하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 밑에 서울시장 정도로 가장 입김이 있는 입김이 엄청난 어. 그 존재인데 이 의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랑 네. 조선 총독이 네. 서로를 견제해요. 음. 왜냐면 얘가 와가지고 유력 정치인으로 그치. 활동을 할 사람이 예비 네. 총리예요. 네. 근데 여기에는 다 그쪽 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본토. 그러다 보니까 얘한테 예산 편성을 너무 많이 주거나 이렇게 해버리면은 조선 총독으로서 역할을 너무 일본 입장입니다. 네. 너무 잘하고 돌아오면 너무 강력한 경쟁자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줄이려고요. 이게 그 임진왜란 때도 그렇고 밑에 있는 애들끼리 서로 알력 싸움하고 그럼요. 이때 똑같네. 똑같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제 좀 그 일본 본국 입장에서는 본국에 문제가 터졌을 경우 조선이 먼저겠어요? 본국이 먼저겠어요? 당연히 일본 내가 먼저란 말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예산 편성의 순위가 항상 후순위예요. 그러면 권력은 센데요. 돈은 없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쥐어짜. 쥐어짜는 거죠. 그거를 가장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게 일대 총독이자 마지막 통감이었었던 데라우치 가사다케의 무단 통치를 거기에서 딱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없으니까 쥐어짜고 그 안에서 조선 애들을 괴롭히겠다. 요건데 이때 조선 총독부를 새로 짓겠다는 거예요. 돈이 없습니다. 네. 돈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쥐어짜내겠지 그것도. 어떻게 쥐어짜내느냐? 경복궁을 헐어내는 과정에서 경복궁을 판매합니다. 네. 맞아, 이거 들었었어. 건물도 있고 뭐 보물도 있고 뭐 그런. 전체 경복궁이 이때 당시에 많게 잡으면 한 6천 칸에서 칸이 왜냐면 누가 여기까지를 칸으로 보느냐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해가지고 네. 칸이 한 6천 칸에서 5천 칸에서 6천 칸 사이거든요. 네. 이때 한 4,800칸 정도가 헐려서 팔립니다. 뭘 팔았다는 거예요? 건물을 판다니까요. 건물 전각을. 건물을 그 땅을 아니요. 건물을 뜯어갔어요. 이 건물을 통째로 팔았습니다. 건물을 뜯어서 한 다음에 배에 실은 다음에 다시 조립하고 네. 그런 거죠. 근데 뭐 배로 간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제조 일본인들. 이것도 굉장히 치욕적인 거죠. 어디에 주로 많이 팔리냐면 기생집에 많이 팔려요. 이 왕이 살던 곳에 기운을 받아가지고 잘 되라 뭐 뭐 이렇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 건물 꾸미기 좋잖아요. 요리점들, 요리옥. 저번에 저희가 요리옥 편 했었잖아요. 그 일본식 요리옥들.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독특하잖아요. 한옥 건물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예. 일식 먹는 거. 문화 체험하는 거. 자기네들 화식 먹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게 독특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요리옥이나 기생집에 팔려 나가고요. 그다음 대관 그 고작들 그 집에 이런 거예요. 야, 우리 집 놀러 갈래? 와봐. 여기가 뭔지 알아? 경복궁 자재로 만든 거야 이게. 옛날에 조선 왕 살던 데다. 그렇게만 설명하면 조금 없어 보이니까, 없어 보인다기보다는 무식해 보이니까. 야, 여기가 뭐였냐면 옛날에 세자가들이 그렇지. 조선의 세자들이 공부하던 데인데 요거 내가 딱 뜯어갖고 나 요즘 여기서 책 봐 요즘에 이런 짓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동궁의 정각을 그대로 가져. 네, 동궁정각 팔아 제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때 남아 있었던 게 다 합쳐서 500여 칸 정도밖에 안 남는데 네. 480칸인가? 아니 그 정도가 남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그래도 많이 남았네 싶잖아요. 근데 이게 칸이 요만해요. 한 칸이. 그러니까 거의 다 헐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긍정전이랑 그 옆에 이제 경회로는 이제 팔 수 없으니까 경회로 남겨두고 긍정전이랑 몇 개만 있는데 그거 왜 남겨놨냐?
그 긍정전에서 조선 총독이 행사를 해야 됐기 때문에 남겨놨습니다. 연애를 베풀. 자기가 실제로 데라우치 그 사진이 남아 있는 게 있나 모르겠는데 데라우치는 행사할 때 조선 왕이 앉았던 자리에 앉습니다. 그 자리에 그냥 앉아서 행사를 진행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진 찍은 그 모습 보시면은 되는데 조선 총독 이렇게 앉아 있고 연회가 쫙 열리면 그 긍정전에서 앞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데라우치 때는 공사 중이었지만 그 뒤에 있는 총독들이 할 때는 앞에 그 광화문 거리가 쫙 보이는 게 아니에요. 행사할 때 조선 총독부가 보여요. 총독부 앞에.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는 거죠. 그걸 노리고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경복궁의 건물들을 다 팔아치운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건물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 게 청와대 처리하는 과정이랑 왠지 좀 겹쳐 보이는 거 있죠. 용산으로 옮기면서 청와대 그냥 사람들한테 공개해가지고 그 입장료 받고 하고 그 영빈관은 그나마 행사해야 되니까 놔뒀잖아. 그 상황이랑 왠지 모르게 겹쳐 보이네요. 오늘 방송 통쾌한 방송 아니었나요? 왜 이렇게 뒤에 답답해? 통쾌하니까 뒤에. 기다리세요. 왜 이렇게 답답해? 그치 답답하지 지금. 갑자기 답답해. 아니 근데 그래서 시작할 때 하고 한 거잖아요. 네. 하고 한 겁니다. 맞아. 예. 그걸 만들 때 그럼 뭘 참고하느냐? 이제 컬러니얼 양식으로 불리는 이제 건물들을 이제 쭉 한번 사전 조사들을 해요. 그런데 좀 제일 비슷하게 생긴 건물 두 개를 꼽으라 그러면 하나는 뉴델리에 있는 인도 뉴델리에 있는 영국이 인도를 식민 지배할 때 거기도 만들었었던 총독부 있나? 총독부 건물이랑 대만 건물 이렇게 대만도 총독. 네. 이렇게 건물을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그래서 건물을 짓기 시작을 하는데 1910년부터 이제 그 자리에 이제 경복궁에 이제 건물을 짓기 시작을 하는 건데 원래는 23년까지 8년 안에 마무리 짓겠다라고 했는데 안 됩니다. 돈이 어디 있어요? 돈 없어요. 이때 원래 8개년 사업으로 했을 때 총 300만 엔이 들 거라고 계획을 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한 400억? 300에서 400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게 중간에 3.1운동도 있고요. 3.1운동도 벌어지고요. 그다음에 또 이 관동대 지진이 벌어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본국에서 돈이 이제 오는 게 당연히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네. 그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1926년에 더 보태가지고 10년보다 조금 더 들어간 거죠. 이제 10년, 그러니까 만 10년에 걸쳐서 완공이 되고요. 전체 675만 1982엔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게 지금으로 따지면 700억 원 정도 되는 돈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 건물 지금 사진 한번 보세요. 이 건물이 압도적으로 높고요. 그 주변에 있는 건물들을 그냥 완전히 눌러버립니다. 이게 일단 그 광화문이 헐려버렸기 때문에 그냥 경복궁 입구가 총독부로 막혀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뒤로 딱 들어가면 긍정전이 굉장히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일부러 그런 건물을 이렇게 만든 거죠. 그리고 여기를 만들 때 요건 이제 하나 이제 한국에서 잘못 조금 그 했었던 게 그 조선의 어떤 그런 그 정신과 뭐 이런 것들을 민족 정기를 뭐 꺾기 위해서 그 조금 뭐 36도인가 이렇게 틀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튼 거는 맞아요. 근데 민족 정기 말씀 뭐 그게 뭐 넓게 보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정확한 이유는 조선 신궁을 바라보기 위해서. 남산에 있는. 네, 그게 원래라면 이제 그 긍정전에서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강화문부터 나와서 일자로 쫙 하고 숭례문까지 뻗어 있는 건데 숭례문으로 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쪽은. 지금 조선 총독부는 숭례문으로 문이 길이 뚫려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라보는 게 살짝 꺾어서 조선 신궁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길을 지금 또 네, 남산 남산을 바라보게 살짝 이렇게 꺾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이쪽으로 살짝 꺾여 있게끔 해서 도로 건설까지도 이제 새롭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때 당시 사진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길이 좀 이상해요. 일단 그 긍정전부터 나와가지고 건물이 약간 비스듬하게 돼 있고 그 비스듬하게 이렇게 길이 쫙 이렇게 나 있는데 기존의 건물들이 만들어졌었던 거랑 길이 다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나오다가 한번 꺾었다가 다시 이렇게 틀어. 남산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틀어지는 길로 아예 길이 한번 아작이 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조선 총독부 건물로 쓰이다가 여기서부터는 각자 생각 조금 다르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해방이 됐거든요. 네. 해방이 된 다음부터의 쓰임을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는 생각의 여지가 조금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일단 1945년 8월에 이제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이 건물을 누가 접수할 것이냐를 놓고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건 나중에 또 한번 다루어야 되는 거기도 합니다만 원래 일본 정부의 입장은 우리가 만들었었던 식민지의 제조 일본인 혹은 대만 일본인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사람들 본국으로 못 돌아오게 합니다. 원래는 들어오지 말라 그랬어요. 네. 망했는데 전쟁에서 졌는데도 왜? 일본 본국에 살 곳이 없거든요. 아. 동경은 폭격으로 다 무너졌고요. 네. 두 곳은 또 핵폭탄 맞아가지고 네. 아작이 났죠. 그러다 보니까 돌아오면 혼란이에요.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돌아오지 말라 그랬어요. 네. 그런데 조선 총독부, 대만 총독부, 그다음에 중국에 있는 또 네. 거기 일본 군들이나 일본의 그 공사관들 입장에서 여기 어떻게 남아 있어요? 남아있다 죽을 수도 있지. 남아있다 실제로 죽는 일본인도 되게 많았거든요. 맞아 죽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라고 막 논란이 있는 와중에 조선 총독부에서 거부합니다.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다. 이러다가 다 죽어. 난리가 나요. 그래서 결국은 행정권을 이양을 해버리는 작업을 빠르게 진행을 해버리는데 네. 그거를 원래는 건국준비위원회였었던 영운영 네. 쪽에다가 이제 넘기려고 하려다가 그거를 바로 뒤집고 결국은 미군정에게 넘기게 되는 거죠. 근데 미군정이 받아요. 미군정이 받자마자 쫓아냅니다. 대신에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조치는 취해주죠. 일본인들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또 말하면 또 오늘 근데 사이다 방송에 되는 고구마 방송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무장한 채로 가요. 일본으로 무장한 채로 빠집니다. 네네. 싹 다 모자- 죽여버렸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살았었던 왜 요즘 인기가 고파? 이렇게 세게 말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바로 대단히 어떤 역사의 새로운 비극이기도 하고 상징적인 모습이기도 한데 일장기가 내려가는 퍼포먼스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다 막 여기 태극기가 올라갈 거라고 다 생각했을 텐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성조기가 올라가게 되고 거기를 이제 미군정청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역사적인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게 되고요. 이때 사실 우리는 그 건물이 오늘 그 제목도 조선 총독부 철거로 가잖아요. 네. 그런데 역사적으로 제일 많이 쓰였던 이름은 조선 총독부가 아닙니다. 1926년에 만들어져서 45년에 끝났으니까 한 19년 쓴 거예요. 네. 그런 맞나? 그 한 20년 횟수로 20년 아닙니까? 그렇죠. 19년 정도 이제 쓴 19년 거죠. 맞아요. 예. 그런데 더 많이 이름이 불려졌던 건 중앙청이에요. 저희도 중앙청으로 뵀죠. 네. 45년부터 사실 80년대까지 중앙청이라고 불렸거든요. 중앙청. 중앙청. 그게 뭐냐면 캐피탈 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군정청이 여기를 캐피탈 홀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그걸 번역어로서 네. 중앙청이라고 불리는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미군정청이 45년 8월 15일부터 48년 8월 15일까지 8월 15일 더 전이죠. 제헌절까지 이제 미군정청으로 사용을 하다가 네. 자 여기에서부터는 현대사의 결정적인 모습들이 여기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일단 여기에서 시작되는 게 뭐냐면 재헌국회 의사당으로 여기를 쓰고요. 네. 이 중앙청에서 그 다음에 남한 남한의 단독 총선거였지만 남한의 한정해서 이 중앙청 자체가 국회의사당으로 재단장이 되고 여기에서 초대 국회 개원식이 벌어지고요. 헌법이 여기서 개원합니다. 공포식이 있게 됩니다. 정부 수립 선포식도 여기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굉장히 중요한 모습들도 담고 있는 곳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철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반대했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 연구자들 중에는 철거 반대했었던 분들이 꽤 있으세요. 왜냐면 그것도 중요한 가슴 아픈 역사지만 그 역사는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 그대로 보존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겠네. 거기 덧붙여서 여기는 현대사 기념물이죠. 어. 초대 국회의사당이 네, 이거는 현대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었던 곳이고 우리의 기억에 지금 우리의 기억에 1926년부터 45년의 기억보다는 현대사에서의 기억과 중요한 역사적 장면들이 있었던 곳을 어느 한 곳에서는 기념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논리가 펼쳐질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그리고 실제 그 우리가 그렇게 그 발에 맞지 않던 태극기가 쫙 하고 올라가는 역사적인 장면도 이때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한국 전쟁, 그러니까 6.25 전쟁 때 인민군이 여기를 자기네들도 쓰거든요. 그러다가 서울 수복을 할 때 태극기가 올라갑니다. 그게 유명한 네, 태극기 쫙 올라가는 장면. 해병대원 올라서 잠깐. 이제 그런 모습들도 같이 갖고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현대사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걸로 쓰여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승만 전 대통령은 여기를 계속적으로 정치적으로 활용합니다. 내가 여기는 근데 실제로 이승만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지나다니면서 계속 욕을 했대요. 차 타고 다니면서. 저거 내가 부셔야 되는데. 저거 내가 부셔야 되는데. 저거 내가 부셔야 되는데 이 얘기를 계속했다는 거죠. 그런데 부실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지 일단. 부시는 돈도 없고요. 그러면 국회를 새로 지어야 돼요. 대체 건물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지어요? 심지어 한국 전쟁, 6.25 전쟁이 벌어지고 여기 불타거든요. 이거 복구할 돈도 없습니다. 이거 복구하는 것도 다 못해요. 그때 불탔던 거 때문에 국회가 옮기거든요. 어디로 옮기냐면 지금의 서울시 의회로 옮기게 되는 거죠. 거기가 이제 국회로 쓰였었던 쓸 정도로 그걸 다시 복구하는 건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기 전인 쿠데타 직후. 요때 다시 한번 복구를 해가지고 중앙청으로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정부청사죠. 그게 정부종합청사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6, 70년대에는 정부종합청사로 쓰이게 되고 이게 조금 정부종합청사로 쓰이면서 또 본인들도 과거 역사를 알기 때문에 좀 찝찝했겠지. 찝찝해가지고 광화문을 급조를 하게 돼. 기억나시나요? 광화문 급조했었던 거. 아마 사장님은 기억 안 나실 거고 이제 선생님은 기억은 나실 텐데 지금의 광화문 아니에요. 그 중앙청 앞에 광화문을 가짜로 하나 만들었었어. 가짜로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광화문을 박정희가 저기 한글로 썼어요. 광화문이라고 쓴 네네. 한글로 된 콘크리트로 만든 광화문이 하나 있었어요. 왜요? 그거 이제 급조한 거죠. 이제 중앙청으로 쓰지만 본인들도 알고 있잖아요, 이 역사를. 네. 식민지기에 일제강점기 때 이때 이제 총독부 건물로 쓰였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가리려고 앞에다. 그걸 가리기 위해서 광화문을 급조해서 만듭니다. 그러면은 건물 앞에 광화문 네, 광화문 하나 더 있었어요. 그렇죠. 예. 만들었다고요? 네. 웃기잖아. 그런 짓을 했다고? 덮은 거지 그냥 그걸로 살짝. 얇은 천으로 살짝 덮은 거지 네. 뭐. 그렇게 덮고 그 앞을 그래서 이순신 장군상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앞에 이제 그 이순상상 그 정통성으로 쫙 만든 거죠. 이게 정부종합청사로 쓸 건물은 필요하고 돈은 없고. 그렇지. 그런데 자기네들도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광화문을 급조해서 만들고 자기가 이름 쓰고 그 앞에 이제 이순신 동상 너무 슬퍼. 만들어 놓고 쫙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이 시기부터 이제 벌어졌었던 거죠. 하지만 중앙청으로서의 역할은 합니다. 네. 중앙청으로서의 역할을 하다가 전두환 정권 시기가 들어오면서 갑자기 급물살을 타기 시작을 하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이것도 여러 번 했는데 민족 정기 뭐 이렇게 하면서 전통문화 계승 국풍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물놀이패 많아지고. 네, 국풍 80일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기 시작을 하는데 또 하필이면 그때 일본에서 역사 교과서 문제가 터집니다. 일본 내에서 왜곡된 역사 교과서 문제가 터지게 되면서 반일 감정이 엄청나게 심해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앙청으로 쓰이고 있는 이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독립기념관이 이때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천안에 엄청 큰 독립기념관을 하나 만들고 네. 지금 중앙청으로 쓰고 있는 걸
어차피 70년대부터 공사를 시작했었던 과천의 정부종합청사가 곧 완성이 되니 일로 중앙청을 옮기고 과천청사로 옮기고 이 건물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논의를 본격화하기 시작하는데 역시나 돈이 없습니다. 철거하는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거를 어떻게든 써야 했었고 그래서 보관을 했었던 게 우리가 역사의 주인으로서 여기를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쓰자라고 하는 걸로 결론을 냅니다. 그게 박물관이. 그래서 그러니까 구 조선 총독부 건물이 네. 중앙청을 거쳐다 표정이 왜 너무 이상해요? 아이고 뭐 약간 슬퍼면서 좀 약간 그래요.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 건물이 미군정청을 거쳐서 정부 청사로 쓰이다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쓰이게 되는 겁니다. 네. 1986년부터. 그러다 보니 이게 욕이 안 나올 수가 없겠죠. 네. 근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조금 이상하다. 어떻게 조선 총독부 건물에 국립중앙박물관을 둘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불만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했었고 93년에 계명산 정부가 출범을 하는 과정에서 이건 안 된다. 일단 광화문 복원이 경복궁 복원이 우선이다. 경복궁 지금 다 부서져가지고 지금 그렇죠. 그 시절에 경복궁 혹시 가보셨던 분들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경복궁 정말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창경궁도 제대로 복원이 안 돼 있어가지고 동물원 네. 공원으로 되어 있었고요. 창경원이라고 불렸죠. 동물들 막 있었고 경복궁 안쪽에 그냥 허물어진 채로 그대로 있었어요. 건물이 없었어요. 그냥 선 한복판에 그냥 폐허가 있었네. 제일 좋은 거는 거기서 시위하다가 도망가기 제일 좋아요. 그러면 거기가 폐허니까 도망가 못 잡아. 너무 개판. 지금의 경복 생각하면 안 돼. 그냥 중앙집 뒤로 가면은 진짜 없어요. 그래서 그럼 거기- 안에도 막 그냥 들어갈 수 있었어요? 거기 군부대 있었잖아요. 네. 그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30, 군부대 33 30 경비단. 네, 근데 그 앞쪽은 그래서 막 시위 터지면 막 그쪽으로 도망가 그랬어요. 네. 그렇게 그냥 한쪽은 연병장으로 쓰고 차지철이 네, 연병장으로 썼다고 막 쓰고. 말씀드렸었잖아요. 탱크 굴리고 그렇게 거기서 머리 그런 아파. 거잖아. 연병장으로 쓰고 있고 그 앞에 중앙청 그대로 있는 거고 그때는 박물관이죠. 박물관 있는 거고 박물관 갔다가 원래는 뭐 지금이었다면은 경복궁 싹 보고 이렇게 나올 수 있으면 좋은데 들어가봐야 경복궁에 남아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요. 정각이 없어. 긍정전이랑 그 경회로만 남아 있었어요. 그렇죠. 야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긴 했지만 너덜너덜했네요. 아주 심각했죠. 그리고 그 안쪽에 있는 게 청와대였습니다. 청와대니까. 거기 안에 못 들어가고. 이것도 좀 말씀드리면 좀 너무 고구마인가? 오늘 시원하지 않아? 방송이? 별론가요? 막판으로 가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말씀하세요 네. 그래도. 조선 총독부 그 청와대는요. 조선 총독이 살던 관저입니다. 그렇죠. 조선 총독 관저예요, 거기. 그거를 그대로 아직까지 쭉 쓰던. 그 전에- 아니에요. 이제 경무대. 경무대. 어. 이승만 때 경무대. 조선 총독 관저가 있었던 그 곳에 경무대로 일단은 그 미군 사령관의 관저로 쓰다가 그거를 정부 수립 이후에 이승만이 경무대로 쓰다가 청와대로 이름을 바꿨고 청와대로 이름을 바꾼 다음에 박정희 때 청계화로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조선 총독 관저는 쓸어버리긴 했습니다만 네. 그 자리는 부지. 근데 조선 총독이 살던 곳이에요. 그럼 윤석열이 거기 나올 이유는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장 어울리는 자리인데. 부지면으로는 뭐 싫어할 수 없는데. 근데 또 하나 네. 조선 총독의 관저가 2개 있었습니다. 하나 용산? 하나 용산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 가보려고 하는 거야. 근데 용산에 있었던 조선 그 총독의 관저 네. 찐이에요. 찾아보세요. 거기가 찐이에요. 구구거리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했거든요. 약간 그 옛 것을 되찾아가는 그런 느낌으로 간 겁니까? 거기가 또 좋아서. 끝판왕으로 가자. 그럴 수도 있는데. 주둔구 사령관이 거기 있었죠. 아니 다 잡았을 수도 있지. 거기 청와대에 있던 자리에 있던 관저에 살았던 총독과
그다 비교해봐가지고 누가 가장 좋은 터로 뭐 그런 갔을 수도 있지. 예, 뭐 점을 쳤는지 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참혹한 결과로 갔으니까. 아 그렇죠. 네. 결과는 가장 참혹하게 네. 이제 가는 거죠. 아무튼 그 조선 그 총독부는 그런 자리예요. 음. 아무튼 그렇게 했었던 자리고 그 뒤쪽은 완전 개판이라고 그렇죠. 보시면 돼요. 구경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 그리고 난 다음에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문민정부 시절부터 여기를 허물어 버리고 이걸 허문 자리에 경복궁을 다시 한번 만드는 과정에서 지금이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은 그거 없애고 거기 미술관을 이쪽으로 빼고 그렇죠. 그 앞에 서울 종합청사 있고 그 앞쪽이 원래 의정부 자리고 거기에 문화부 그 중간에 미 대사관 이게 육저거리잖아요. 이게. 그렇게 세팅을 하려고 했었죠. 그게 지금 되고 있는 거고 발굴이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거기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은 철거를 해가지고 용산에 미군 부대 이것도 사실 이때 또 말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미군이 철수를 했으니까 거기가 이제 우리의 땅, 진짜 우리의 땅으로 반환이 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반환은 됐고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 거기 국립중앙박물관이 있으니까 어울리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1995년에 용산 미군 부대 한가운데 미군 부대 미군 부대. 국립중앙박물관을 짓는다는 건 굉장히 어색했어요. 아니 저 상당히 어색했었어요. 그 보면은 그 전쟁기념관이랑 뭐 좀 네. 미군 부대로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네. 아니 뭐 전쟁기념관은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면 바로 앞에 국방부가 있어요. 국방부 있죠. 그런데 국립중앙박물관이 기껏 어. 조선 총독부 건물에서 나왔는데 미군 부대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너무나도 이제 어색한 상황이지. 너무 지금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도 어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쪽으로 옮기면서 이제 건물 해체를 시작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때 말도 많았어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일단 그 35도 6도 정도 이제 기울어져 있는 게 민족 정기 말살 뭐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낭설로 밝혀지고 그다음에 그 건물을 위에서 보면은 한일자 맞아. 날일자죠. 저거 날일자. 보시면 팔광 같은 네. 화투 팔광의 네. 그래서 그게 뭐 일본의 일자를 네. 말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그게 하는데 일본에 해가 뜨는 거 네. 그 얘기도 있고서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아니었고요. 왜냐면 일본은 기본적으로 풍수지리가 한국이랑 또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오히려 그때는 근대 우리가 근대 문명이고 오히려 약간 단절시키려고 했었다거나. 너희는 미개하기 때문에 근대 건축물을 지어주는 거야의 느낌인 거지. 그런 거는 아니었어. 우리 팜에 보면은 기순에는 근데 호랑이 허리를 끊으려고 그게- 했던 것 같은데 풍수지리로. 바로 그 최민식 아저씨가 얘기했던 네. 그럼 1%는 네. 1%는 아닐 수 있잖아. 웅장해지는. 네. 근데 이제 1%까지 말소하려고 하는. 유해진이 그 다 99% 가짜로 알려줬잖아. 그럼 1%는 1%가 있을 수 있잖아. 요게 네. 이제 그건데. 그거요. 네. 그거 뭐 여러분들이 그게 1%라고 생각하시면 네. 그럴 수도 있는 당시에는 거지만. 그게 워낙 있어갖고 네. 거기 밑에 뭐 쇠말뚝을 받아 네, 그거 다 얘기도 있었고 북한산 가보니까 진짜 있더라 얘기도 있었고 네. 별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네. 참고로 예전 편에 김재현 쌤이 그 1% 얘기했을 때 좋았다고 말씀해줬습니다. 네. 아무튼 네. 그것이 1995년 8월 15일 오전 9시 21분입니다. 요때 그 커다란 이제 기중기가 천탑에 구멍을 뚫고 고리를 연결해 가지고 짠 하고 들어올려. 올리면 폭죽이 예, 우리는 그때 뚜껑 딴다고 했거든요. 네. 뚜껑 딴. 딱 하고 수백 발의 폭죽이 이렇게 쫙 하면서 그 방송 3사가 이제 사람들 하는데 막 울어요. 진짜로. 특히나 이때가 광복 50주년이니까 한 70살, 80살 되신 노인분들은 식민지기를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네. 그렇죠. 이때를 경험하셨던 분들 입장에서 그 모습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를 지배하고 억압하고 그때 막 이때는 이미 위안부 그다음에 그 강제동원 당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이 살아 계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지. 그런 분들이 여기에 이 행사에 딱 참여해가지고 첨탑이 해체되고 폭죽 탁 터지면서 여기를 철거하는 행사에 참가했다. 저 같으면은 너무 복박쳤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모습을 촥 하고 이제 보여주면서 1년 동안
1년 동안 그 마무리되는 거는 1996년 11월 13일에 거의 대부분이 이제 철거가 되고요. 나머지 건물들의 잔해를 독립기념관에 있는 서쪽의 공원을 네. 만드는데 왜 서쪽인지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독립기념관 혹시 가보셨나요? 어머니요? 독립기념관 가보셔서 나중에 독립기념관 갈 일이 생기시면 네. 뭐 관장님도 한번 뵙고요. 네. 관장님 지금 관장님은 안 뵙고 싶네요. 박현 관장님 보고 싶어요. 김한모아. 이전 관장님. 가셔서 왜냐면 지금 보시면 관장님은 곧 그만두실 것 같아요. 지금 견디기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지금 파다해가지고. 네. 네, 아무튼 거기 가시면 그 조선총독부 철거부재 전시공원이라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왜 서쪽일까요? 왜 그렇죠? 독립기념관의 네. 서쪽이냐? 서쪽에 임시정부가 있었나? 저버리라고? 아닙니다. 네. 뭐라고? 농담이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저버리라고. 저버리라고. 맞아요. 아 정말요? 서쪽으로. 해가 지는 곳이라서 해가 그렇습니다. 아. 일부러 거기를 한 겁니다. 거기 서쪽에. 가끔 한번 그러니까 맞추는데 맞추는데 왜 네. 자신감이 없어요? 말씀을 하세요. 서쪽 하늘. 주제가 뭐냐면 흔적 폐허 무덤입니다. 서쪽. 해가 지는 곳의 무덤을 만들고 거기 가보시면은 이게 딱 가보시면 그 느껴지는 근데 실제로 그 느낌이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가잖아요. 그럼 뭔가 으슬으슬해요. 으슬. 지금 관장님은 그 동쪽으로 옮기고 싶겠네요. 그러네. 정도까지 이전하고 싶겠네. 것 같던데? 야, 야, 네. 다시 떠오르게. 거기 가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제가 방금 무덤이라 그랬잖아요.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m를 팠어요. 그 첨탑이 이렇게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아래에 있어요. 아래로 향하듯이 이렇게. 대가리도 쳐들지 마 이런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파묻어 버리고 싶어. 파 묻은 거예요. 그 조선 총독부를 독립기념관에 해가 지는 방향에 묻어서 폐허와 무덤이라는 컨셉으로 만든 곳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되게 묘해요. 기운이 되게 음산한 느낌이 드는데 그 안으로 조선 총독부는 안으로 쫙 하고 빨려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 쫙 바라보면서 거기를 한 바퀴 돌고 안으로 들어가면 잔해들을 일부러 흩뿌려 놨습니다. 밟으라고. 자, 맛있는 땅콩버터가 다이어트에 좋다고요. 맛있는 단백질 저탄고지 다이어트 식단이 필요하다면 100% 땅콩버터 너츠어바웃 추천합니다. 100% 땅콩버터 너츠어바웃은 무설탕, 무첨가 제품으로 땅콩 외에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든든한 다이어트는 100% 땅콩버터 너츠어바웃. 압도적 고소함에 빠지고 싶다면 100% 땅콩버터 너츠어바웃. 우리 아이도 댕댕이도 온 가족이 먹을 수 있어야 한다면 100% 땅콩버터 너츠어바웃입니다. 북미 150년 역사의 전통 레시피로 만든 100% 땅콩버터 너츠어바웃. 사과 반쪽 너츠어바웃 한 스푼이면 맛있는 땅콩버터를 마음껏 즐기면서 한 끼 식단 완성. 저탄고지 다이어트 완성입니다. 더보기 링크에서 2개 이상 구매 후에 배송 메시지 역사는 피셜 그놈 입력해 주시면 1월 31일까지 이달 말까지 제로칼로리 설탕 대용 알룰로스 증정해 드립니다. 제가 이제 빵을 좋아해가지고 매일 빵을 조금씩 사다 놓고서 아침에 이제 먹어요. 근데 그냥 빵만 먹잖아요. 그럼 딱 조금 있으면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혈당 스파이크 오는 게 느껴져요. 몽롱해지면서 네. 약간 그 집중해 보면 그 기분 나쁜 느낌이 확 나거든. 그래서 그때마다 이게 바로 그 혈당 스파이크구나. 라는 걸 탄수화물이니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거 너처버 찍어서 먹잖아요. 없어요, 확실히. 내가 비교해 보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실험하듯이 이렇게 해봤거든요. 너무 안 오더라고. 이게 확실히 딱 코팅을 해서 먹으면 땅콩버터로 네.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 때문에 괴로우신 분들은 진짜 큰 효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맛도 좋고. 저희 애기가 좋아해가지고 네. 딱 여기 있는 대로 먹어요. 사과, 땅콩버터 이렇게 딱 네. 해가지고. 사과도 몸에 단짠. 좋은데 혈당을 조금 높이기도 하거든요. 사과가. 애도 혈당이 높아지는 거야. 애도 높아지나? 애기도 높아지긴 높아지죠. 그래요? 근데 그게 관리가 잘 되지. 이제 우리 애는 이제 이걸로 관리. 근데 나이 먹으면 이제 그 혈당 수치를 인슐린 분비되고 이러는 게 조절이 되는 게 약간 그 옛날 어릴 때처럼 바로바로 안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저희 애는 8살 때부터 챙기고 있는 겁니다. 어. 혈당 스파이크를. 예, 어릴 때부터 챙겨서 너무 좋아요. 아니 근데 네. 그게 그렇게 돼서 인슐린 분비가 그 급격하게 되는 걸 막아주면 살찌는 것도 우리가 막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거죠. 오. 소화비만. 네. 자, 100% 땅콩버터 너츠어바웃. 이게 스무스가 있고요. 그리고 크런키가 있어요. 크런키. 두 가지 네. 종류가 있으니까 여러분 취향대로 골라서 주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너츠어바웃이었습니다.
네, 지인이 가입해달라던 보험료는 많이 내고 있는데 과연 보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 보험인지, 부모님이 물려주신 오래된 보험, 요새 질병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인지, 또 자꾸 갱신되는 보험, 이 모든 보험들 보험장터에서 체크해보실 수 있습니다. 역사는 피셜 그놈 구독자분이 건강검진을 앞두고 보험장터로 문의를 하셔서 기존 보험 점검 요청을 하셨는데 80세 이후에 보장이 하나도 없어서 암보험 포함해서 종합보장 100세 보완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험 가입 후 3개월 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폐암 진단을 받으시고 수술을 하셔서 암 진단비 5천만 원에 플러스 수술비 1,095만 원 지급을 받으시고 보험료 납입 면제, 또 앞으로는 보험료를 납입 안 하셔도 되고 요 혜택까지 다 받으셨다고 하네요. 건강검진 전에 보험 점검은 이렇게 필수입니다. 상담은 전화 1544-5788 또는 카톡에서 보험장터 아이디 JK6003, JK6003을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거나 인터넷 한글로 보험장터.com으로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유튜브나 팟빵은 URL로 바로 연결 가능합니다. 네, 자 여러분 보험 이제는 나이 먹을수록 필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무조건이죠. 좀 더 하루라도 어렸을 때 보험을 좀 몇 개 더 들어놓을 거라고 후회하게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돈이 좀 아까웠거든. 그리고 또 이제 들어달라는 사람들 주변에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그냥 들어놨더니 좀 안 좋은 보험 몇 개가 있어가지고 다 취소했거든요, 그냥. 근데 그때 만약에 이런 보험장터 같은 회사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좀 더 좀 알아보고 없앴을 텐데 그냥 어릴 때도 돈도 급하고 하니까 그냥 무작정 다 없앴는데 너무 후회됩니다. 가입한 것도 후회되고 아무렇게나 가입한 것도 후회되고 그냥 다 취소한 것도 후회되고 자, 이런 후회 남기지 마시고요. 가입할 때도 꼼꼼하게, 해지할 때도 꼼꼼하게 보험 장터를 이용해 주세요. 1544-5788 보험 장터였습니다. 잔해들을 일부러 흩뿌려 놨습니다. 발부라고. 뭐 밟아도 돼요? 밟아도 돼요. 어. 쫙 흩뿌려져 있고 거기 잔해들이 이렇게 막 듬성듬성 어. 조여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서 무너져 있음을 명확하게 묘사해 놨어요. 그거를 뭐 잘했네. 이렇게 만들어 갖고 여기가 일부 조선총독부가 일부가 있었던 곳입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쫙 하고 흩뿌려 놨다는 거. 그렇게 해서 지금도 저희 나름대로 저희의 방식으로 조선총독부 건물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 근데 저는 그 이 내용 있죠. 저 그때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얘들이 나가면서 그 조선총독부에 경무국이 있었기 때문에 독립운동가를 고문했던 장소가 있을 것이다. 지하에. 그 얘기는 얘기가 됐었는데 실제로 보도도 났었고 실제로 그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차라리 네. 그럼 그거는 좀 그대로 뜯어내 갖고 보존을 하는 거 어떻겠냐. 그래도 그때도 있었는데 그냥 철거를 해버렸나 봐요. 왜냐하면 거기가 아마 경무국 그 밑에 사무실이 있었죠. 총독부 안에. 총독부 안에요? 네, 총독부 안에 지하에도 건물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경무국 걔네들 소위 말하는 그 순사들 경찰 애들이 거기서 이제 독립운동가를 고문했던 장소가 있었다는 얘기가 들었어요. 그 공간을 아마 그렇게 썼을 것으로 이제 추측은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용도로 지하를 활용했는지는 이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그랬을 것으로 이제 추측을 하는 것이고요. 그거를 그대로 뜯어다가 다시 만들자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거는 아마 지금 여기서도 아마 의견이 조금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그 굵직굵직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곳이기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뜯어서 이전하자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실제로. 그런데 뜯어서 이전하는 비용이 1조가 넘게 든다고 예산이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은 물론 현대사의 그 중요한 장면들로서의 역할은 했지만 일본이 조선을 강점하기 위해서 만들었었던 건물을 이전하기 위해서 1조를 우리가 써야 된다? 이 국민 여론이 이걸 그렇지. 이게 합의가 될까 안 되죠. 싶은 부분이 좀 있어서 이때 딱 계산을 했을 땐 철거가 더 싸다라고 하는 그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네. 철거로 결국에는 결정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치 판단이 충돌할 수 있는 지점이 있죠. 역사적 사료로서 분명히 보존 가치도 있었던 것도 인정이 되는 부분이고 뭐 그런데 저는 그 부숨으로써 네. 전 국민이 가지고 있었던 자긍심은 돈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큰 가치였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부시는 것이 맞았고 옮겨서 보관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그거는 또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측면이었고 그러니까 결국 저는 결과적으로 잘 해결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잘 해결됐다고 생각이 들고 시원하게 푸셨다. 이전을 할 때 비용이 많이 든다고 했잖아요. 네.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당시 주 5일제 야근 수당과 모든 걸 포함해서 그때는 주 6일제였어. 그러니까 주 5일제로 하고 야근 수당 포함해서 모든 걸 풀로 네. 완벽하게 노동자의 인권이 정확하게 충족되고 풀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최저 입찰이 아니라 최고액 입찰 막 이런 식으로 최고액 해서 입찰로. 절대 이전할 수 없는 금액으로 모든 인권과 모든 경제권을 다 동원해서 그래서 나온 게 오히려 1조였을 약간 거다. 금액을 좀 뻥튀기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1조가 나왔다. 조금 더 금액을 다 뻥튀기지 않았을까? 절대 이전하자 말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더 하지 않았을까? 김영삼이라면 가능합니다. 네, 제 나름대로의 정치적 판단입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어쨌든 1조가 좀 약간 그렇게나 많이 드나? 싶기도 해. 그래서 뭐 여러 가지인데 그 역사적 의미가 있어서 필요한 건물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사라져서 역사적으로 남겼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하는 건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남겨둬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철거하고 나서 남겼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하는 건물이 맞다 총동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철거가 저는 우선시 돼야 맞다고 됐다. 생각합니다. 네. 저 그 내용 받아서 플러스 일본인들이 아쉬워하고 눈물 흘리는 그 비용까지 생각해야 된다. 그 되게 중요한 예. 이게 방금 말씀해주신 게 사실 철거로 결정되는데 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2년 동안 일본의 관광객이 늘었다는 거였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독일 같은 경우 폴란드만 하더라도 아우슈비츠 남겨놨잖아요. 거기 폴란드의 역사, 그다음에 폴란드의 유대인들에게 어마어마한 아픔을 남겨놓으시거든요. 거의 근데 그 철거해야 되는 게 우리 만약에 한국이었다면 그 100% 철거됐을 것 같은데 그걸 남겨놓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 다크투어라는 그곳을 찾아가는 독일인도 마찬가지고 그 독일 총리가 거기 가고 무릎 꿇고 사죄했잖아요. 매번 그러지 거기. 그러면서 이제 독일인들이 거기를 가고 거기에서 그곳을 찾아감으로 인해서 얻어가는 역사적 교훈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독일인들이 거기 가가지고 본인들의 가해 역사를 반성하고 돌아오고 이런 거였다면 철거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여기에 와서 과거를 반성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전에 그 제국을 그리워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안 되죠 그러면. 여기에 와가지고 느끼는 것이 반성이 아니라 그리움이라면 그거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2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 김영삼 정부에서 간을 봤던 걸 수도 있거든요. 이 새끼들 와가지고 뭔가 사과의 퍼포먼스를 한다. 혹시 혹시나 보존한다고 하고서는 가서 파티한다고 불러가지고 그때 같이 부셨어야 되는데. 친일파들 다 같이. 그들도 같이 덮어서. 아니 일본인들도 지들 교육을 못 받아서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그 일반인들 말고. 일본 그 수뇌부들, 수뇌부들. 심지어 이때 그 전범들도 살아 있습니다 일본에. 그러니까. 그랬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방금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의 한복판에 있다는 거. 맞아요. 이게 너무 신의 한복판에 있고 한국 역사에도 중요한 공간. 그 경복궁이라는 그 공간을 막아선 공간에 있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사실 철거 여론이 훨씬 높았던 거는 맞습니다. 네, 잘 부셨어. 뭐 김영삼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는데 못한 게 좀 더 많은데 이건 잘했어 진짜. 그럼요. 잘했어. 이거랑 금융실명제는 인정해줘야 돼. 아니 우리 지금 촛불 집회 총독부 앞에서 할 뻔했잖아. 아 맞네. 생각해봐. 박근혜 그래. 탄핵 촛불 집회를 총독부 앞에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역사의 전유라고 만약 표현을 한다면 일단 대만은 그렇게 쓰거든요. 물론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만과 그 조선의 식민 지배의 과정이 다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붙여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만은 지금도 여기를 정부청사로 씁니다. 대만 정부청사로 써요 총독부 분무를. 근데 이제 한국도 그렇게 했었던 역사가 이미 있고 저는 되게 중요한 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헌법 정신을 기를 수 있는 곳이 없어요. 헌법 정신. 헌법 정신을 기릴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의 국회의사당은 또 그렇게 따지면 70년 유신 정권 때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우리가 헌법을 기릴 것이냐? 재헌헌법의 의미를 가다듬고 네. 재헌헌법을 다시 한번 지금만큼 여러분 헌법이 중요한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지금만큼 헌법의 중요성이 다시금 복귀되어야 되는 시절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기릴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였거든요. 네. 그런 것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재헌헌법이 여기에서 선포가 되고요. 재헌헌법을 만든 것도 여기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기념이 됐었던 것도 여기였고요. 한참 동안 초대 국회가 활동했던 것도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또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일정 부분 정도는 뜯어서 우리의 헌법 정신을 좀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공간으로 네. 좀 어디 이전을 한다. 부분적으로나마. 그래서 수도 이전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새로운 헌법을 만들 맞습니다. 시기가 다가왔고요. 네. 예, 수도 이전을 통해서 새롭게 기림되고 지금의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지금의 12.3 계엄 이후에 네. 새로운 곳으로 전 재탄생될 수 있다고 맞습니다. 봅니다. 맞습니다. 예, 계엄을 헌법으로 막아낸 곳입니다. 네. 이제는. 네. 그렇게 전유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그 공간을 지금의 가치에 맞게끔 전유하는 게 필요한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행정부가 빨리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세정으로 가야죠. 세정으로 가게 되고 국회도 그쪽으로 옮기고 이 공간들을 지금 남아있는 청와대 그다음 남아있는 국회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전유해서 사용할 것인가로 생각의 전환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재미난 역사 이야기와 함께 돌아오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